직업 사명서는 서의 이제 양식을 잠깐 미리 좀 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뭐뭐의 역할을 통하여 뭐뭐에게 뭐뭐를 활용하여 뭐뭐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 사명서 쓸 때 가장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역할입니다. 나만의 고유의 역할이 뭔가. 자, 물론 뭐 직업적으로 보면은 무슨 강사, 뭐 부장, 뭐 대표이사 다양한 이제 그런 직위가 있지만은 그런 직위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 역할이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뭐 교수라든지 또는 뭐 체면 치료사, NLP 코치 뭐 다양한 호칭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대외적으로 이제 붙여져 있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붙이는 것은 사랑의 치유사, 뭐 영어로 보면 러빙 힐러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통합 힐링 강사, 뭐 또는 시니어 강사, 시니어 통합 힐링 강사, 뭐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이름을 써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까? 나만의 고유한 역할이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호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뭐의 역할을 통하여 이 역할에 어떤 이름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뭐뭐에게 이건 헌신 대상입니다. 뭐 다른 말로 이제 고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족 안에 아들, 딸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아들, 딸과 같은 그런 대상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뭐 핏줄은 다르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자,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인가? 저 같은 경우는 감히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몸과 마음, 영혼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헌신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활용하여 자, 어떤 핵심 역량,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통합치유 시스템, 뭐 통합치유 시스템 안에 뭐 우리 석박사 대학원 과정도 있고 또 이런 NLP 체면 전문가 과정도 있고 또 NLP 체면 치료 과정도 있고 그러죠. 또 발표 불안 극복 스피치 훈련 과정도 있고 뭐 참만남 훈련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써봅니다. 통합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럼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시니어 힐링 강의도 하고 그 종이 접기 그 다음 또 학교에 이제 방과 후 또 수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동들을 위한 강의도 하시고 참 다양한 걸 하시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본질적인 서비스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돕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즉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임무가 뭐냐라는 건데요. 이제 저의 경우로 본다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통하여 문제를 뛰어넘어 의식 성장과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일단 저는 치유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의식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고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경우를 한번 봤고요. 직업 사명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개인 사명서처럼 매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인 사명서와 직업 사명서를 점검하고 좀 더 나은 사명서가 될 수 있도록 수정 진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정 진화 작업을 한다. 이 사명서는 한 번 썼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매일 아침마다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점검하고 수정하고 계속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삼형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이 삼형수는 원고 초안이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좀 반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형수 쓴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나로 사는 게 뭔가를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뭐 계란도 있고 뭐 병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죠. 계란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면 후라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자, 우리 삶도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정말 이제 의존적인 삶이 되고 실패자의 삶이 되고, 자,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병아리가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노는 것처럼 정말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고요. 경쟁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계의 부속품이 아닌 정말 only one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입각한, 또 나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리고 비전 사명에 맞는 그런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하는 그런 주도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진정한 나를 이제 잘 설명해 준 글이 있는데요. 자, 누구나 자신만의 궤도가 있다라는 글이 있죠.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다. 이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사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과 달이 자신의 기도를 지키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우리 사람들만 조급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삶의 궤도에 차이가 있다. 사람들의 불행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궤도를 따라가려는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궤도를 확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개인의 위대함을 있는 법이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자신만의 위대함을 타고났다. 그렇죠. 이제 우주에 이제 궤도가 있어서, 자,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또 지구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 궤도를 지키면 뭐 이 행성들이 부딪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궤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면은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마라톤을 할 때 우리가 남의 속도로 달리면은 마라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속도로 달리면은 이 마라톤도 오랜 시간 동안 장거리를 달릴 수가 이제 있죠. 등산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등산, 이제 산을 오를 때도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어떤 페이스에 맞게 이제 올라간다면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속도에 맞춰서 막 빨리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지치고 나중에 정상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만의 궤도, 자기만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보리가 보리밭에 나면은 보리가 될 수 있지만은 보리가 배추밭에 나면은 보리는 잡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자신만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면은 이 보리가 보리밭에 피어나는 것처럼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다른 자리에서 피어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잡초 인생이 된다고. 잡초. 이 보리가 배추밭에 피어나니까 이제 잡초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이 자신만의 자리가 있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성공의 수맥, 성공의 수맥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자기만의 어떤 열정,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비전에 맞는 그 중심에 성공 수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성공 수맥에 맞게 뭐 한우물을 팔면 당연히 물이 녹겠지만은
자기 수맥이 아닌 남의 수맥에 계속 우물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물이 놓을 수가 없겠죠. 산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수맥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만의 수맥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만의 수맥을 제대로 찾는다면은 당연히 그 한 우물을 팔 때 물이 놓을 겁니다. 근데 10년, 20년을 해도 물이 안 논다. 자, 그러면 그건 자기만의 우물이 아니겠죠. 자기만의 수맥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이 잘 된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막 집중을 해요. 아주 옛날에는 조개집이 참 잘 된다, 조개구이집이 참 잘 된다라고 하니까 뭐 골목마다 조개구이집이 막 생겼죠. 그래서 뭐 뭔가 잘 된다 그러면 막 뭔가에 달려듭니다. 즉 자기만의 자리가 아닌데 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어떤 궤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는 건 어떤 직업도 아니고요, 어떤 이름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어떤 호칭도 아니고, 어떤 사는 곳도 아니고, 어떤 역할도 아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지금 저는 NLP 체면 치료사예요. 저는 정동문입니다. 저는 로드랜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는 나입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이름 부셔진 그런 호칭인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나는 나인 거죠. 나. 그냥 나는 나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3,000 곱하기 2억 5천 곱하기 40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은, 자, 나의 탄생이 논다고 그래요. 근데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남성의 평생 사정 횟수라고 그래요. 남자가 평생 사정하는 게 한 3,000번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2억 5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성의 1회 사정 시 정자의 수다. 400은 여성의 평생 배란 횟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배란 확률. 자, 이렇게 3,000 곱하기 2억 5천 곱하기 400 곱하기 5분의 1이 나의 탄생이라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확률이 미약하죠.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른바 온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볼 때 정말 온리원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넘버1, 넘버2, 넘버3 개념으로 살아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리원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넘버1, 넘버2 개념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라.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진급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죠? 넘버1, 넘버2 개념이 되라는 이야기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1등, 2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1등은 학급 반장을 시키고, 뭐 2등은 부반장을 시키고,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회사에서도 실적이 1등인 경우는 빨리 진급이 되고, 실적이 떨어진 경우는 진급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자기 온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넘버1, 넘버2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넘버1, 넘버2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소심해지고 주눅드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넘버1, 넘버2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자, 기계의 부속품의 인생을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자, 나는 나다. 온리원이다. 자, 온리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자, 나는 삶의 예술 작가라는 거예요. 삶의 예술 작가. 자,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
나의 삶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삶의 예술 작가라고 비유를 하는 건데요. 삶의 예술 작가는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유일한 삶이 되게 되겠죠. 예술 작품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 삶도 유일하게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예술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삶의 예술 작가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유일한 존재로서 나는 이렇게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활동을 좀 해볼 텐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 단어들을 보면서 자, 나에게 적합한 단어 3가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왕 하는 김에 저에게도 선물을 3개를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사님께 3개의 단어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 우리 이사님이 그동안 저를 만나면서 생각했던 정동문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정동문 교수한테 맞는 3가지 단어를 골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이사님께 단어를 선물해드리면 첫 번째 선물해드릴 단어는 열정적이다. 열정적. 두 번째는 승부욕이 강하다.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한. 세 번째는 책임감이 강한. 이 3개 단어를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정적, 승부욕이 강한, 책임감이 강한. 자, 나의 순수 존재 가치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부터 하면은 나 정동문은 사명감이 넘치고 전문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사님도 이제 본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이상형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3개 단어 넣어가지고. 나 이상형은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며 적응력이 강한 사람이다. 네, 좋아요. 그럼 파트너가 읽어주는 걸 이제 밑에 다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형님이 일정적인 사람인 것이 감사합니다. 자, 이상형님의 에너지가 넘치며 계속 성숙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상형님의 적응력이 강한 것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이사님이 저한테 한번 읽어주시죠. 사명감이 넘치는 전문적인 책임감이 강한 요걸 가지고 한번 파트너 읽어주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감이 넘치는 전문적인 책임감이 강한. 이거들을 읽으라는 거죠? 네, 아니,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교재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오늘 새롭게 3개의 단어가 나왔잖아요. 사명감이 넘치는 전문적인 책임감이 강한 이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 천천히 좀 예, 사명감이 넘치고 사명감이 넘치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세 번째는 책임감이 강한. 정동무님이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사람인 것이 감사합니다. 정동무님은 전문적이며 계속 성숙해가는 것에 기대합니다. 또한 정동무님의 책임감이
넘치는 것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두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 네 명씩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세 개씩 찾아주고 마지막에 본인이 세 개 단어를 선택해서 본인이 읽고 또 파트너 읽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본인의 어떤 순수 존재 가치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넘겨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동물에 비유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 이유는, 자, 나를 식물에 비유하면 그 이유는, 나를 자연 현상에 비유하면 또 그 이유는, 나를 영화의 주인공에 비유하면 그 이유는, 나를 스포츠에 비유하면 그 이유는, 나를 역사적 인물에 비유하면 그 이유는, 나를 노래에 비유하면 그 이유는, 이 모든 걸 통합하면 그 이유는. 자, 이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어떤 무의식 차원에서 체험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실습이 되겠는데요. 나는 누구이냐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에 비유를 한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게 아주 쉬워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이사님도 본인에 대한 메타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동물에 비유하면 저는 동물은 이제 독수리에 저를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독수리에 비유하는 이유는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부화가 되면은 이 독수리가 자기를 독수리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병아리처럼 주름먹이를 쪼아 먹게 되고 어미 독수리가 되더라도 독수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날려고 하지 않죠. 근데 독수리는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죠.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유능한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독수리처럼 계속 갇혀 있는 인생을 이제 살았죠. 뭐 가정이라는 닭장, 나중에는 학교라는 닭장, 또는 뭐 직장이라는 닭장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죠. 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그런 독수리 조련사가 되고 싶어요. 이른바 이제 변화의 전문가죠. 자, 치유와 변화의 전문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 모든 인간은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의 비유를 좀 했고요. 나를 식물에 비유하면 나는 누구인가? 식물이라면 저는 이제 느티나무, 제가 이름 붙이기에는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를 하냐면 저는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 모든 사람은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조건 없는, 일반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있는 그 참 만남 속에 이 사랑이 있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재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꽃 전부를 주어야 사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하는 환경이 참만남 심리가족인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이 참만남 심리가족을 통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자연현상에 비유하면은 저는 정동진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를 합니다. 정동진 바다, 정동진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 이 정동진 동해 바다는 제가 가본 바다 중에 가장 물이 맑은 바다예요. 아주 푸르고 맑은 바다인데요. 바다가 상징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바다는 모든 오염물질을 순식간에 정화시키죠.
뭐 시냇물, 강물 모든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은 순식간에 그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게 바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저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우울증, 뭐 불안증,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 정말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정말 바다가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드리는 그런 사랑의 치유사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 태양. 이 태양이라는 게 저는 참 좋은데요. 이 태양은 세상을 밝히잖아요. 자, 계곡도 밝히고, 뭐, 어떤 산도 밝히고, 어떤 마을, 도시, 지구사의 모든 걸 밝히는 게 태양입니다. 자, 저도 태양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마음. 정말 요즘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어둡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좀 희망찬 마음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NLP 코치가 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정동진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나를 영화의 주인공에 비유한다면은, 자, 영화의 주인공은 저는 이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 10번 이상을 봤는데요. 쇼생크 탈출의 그 영화의 주인공은 억울한 운명을 쓰고 20년 이상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작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 자, 그 교도소의 벽을 뚫어서 축구장의 4배 이상 길이에 해당되는 하수도를 통과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나를 가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교도소 같은 삶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 뭐 어떤 구속받는 삶, 억눌려져 있는 정말 그 교도소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닙니까?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꿈을 접어버리죠. 이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생활 20년 30년 하면 교도소 생활이 편안하고 교도소 바깥의 사회생활이 더 불편한 것처럼 가난한 생활이나 억눌려진 생활을 30년 40년 하다 보면은 가난한 생활이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는 거죠. 자, 꿈을 이루는 삶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둔다. 특히 이제 2024년은 갑진년 청룡해에 도전과 비상해이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이제 스포츠. 저는 스포츠는 등산에 이제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평한 길도 있습니다. 근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르막길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오르막길도 뭐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은 한숨을 돌리면서 자, 에너지를 다시 재충출하는 그런 또 코스가 되기 때문에 내리막길 또한 좋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자, 내리막길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저는 즐겨야 된다. 오르막길도 즐기고 평평한 길도 즐기고 내리막길도 즐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등산의 비유를 한번 해봤고요. 역사적 인물에 비유하면 저는 헬렌 켈러를 낳은 앤 슬리반 선생님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앤 슬리반. 우리는 누군가에게 앤 슬리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헬렌 켈러의 모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 앤 슬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우리도 앤 슬리반과 같은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누구나 위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앤 슬리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인간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앤 슬리반 선생님처럼 자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쨌든 그런 앤 슬리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자 나를 노래에 비유하면 자 노래는 아주 옛날 노래인데 그 사나이 길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이사님은 모르겠지만은 이 독립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뭐 가사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냐 자 눈길을 걸어갈 때 몰아치는 폭풍이 어이없을 소냐 내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일굽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보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뭐 도전을 할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자,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불고 뭐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련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끈을 놓으면 안 되죠. 반드시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나이 결심이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영어로 뭐 awaken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awaken하면 일깨우다 뜻이고 이 awaken은 일깨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는 저를 감히 awakener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awakener 일깨우는 사람. 자,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사람, 뭐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사람, 뭐 꿈을 일깨우는 사람, 뭐 일깨우는 것은 다양한 의미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죽는 그 순간까지 어웨이크너가 되어보자, 즉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개인적인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저를 한번 좀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거는 머리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것도 무의식 차원에서 재정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님 한번 해볼게요. 동물에 비유하면 강아지고요. 그다음에 식물에 비유하면 소나무고요. 그 이유를 해야 돼. 이유. 자연의 현상에 아니 이유를 설명해야 돼. 이유. 강아지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동물에 비유하면 강아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체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동물에 비유하면 강아지고요. 강아지는 하늘나기도 잘하고 잘 짖기도 하고 귀여움이 많아서 귀엽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아지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식물에 비유하면은 소나무를 비유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소나무가 좋아해서 그냥 소나무, 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나를 자연현상에 비유한다면 바다라고 했는데요. 늘 푸르르고 넓고 그래서 바다라고 했습니다. 네. 나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비유한다면 커리우먼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가난하지만 다시 한번 제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커리우먼? 네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고요. 커리어우먼. 예. 그다음에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스포츠를 커리어우먼 다시 이야기해 줄게. 커리어우먼이 어떤 영화라고요? 커리어우먼? 여주인공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네. 옛날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네. 네. 그다음에 스포츠를 비유한다면 저는 골프라고 했는데요. 물론 제가 골프도 좋아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골프도 노력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공이 치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라고 했고요. 역사적인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앞에 그 모든 거를 이끌고 가는 것과 또 그 거북선을 설계하는 것처럼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이라고 했고요. 노래를 비유하면 트로트요. 늘 제 생활에 있어서 트로트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신나는 트로트. 저는 우울한 것보다 좀 신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랬고요.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다음에 내 환경에 대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통합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통합을 해서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가를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자, 정체성이라는 건, 자, 이거, 일단 이사님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로서 참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시스템과 관련된 우리 자신에게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련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임무와 미션은 무엇인가? 전체로서 우리의 신경체계, 만상체, 면역체계, 내부 분비체계, 다중인격에 대한 연구, 암경, 압록병, 전체성, 똑같은 본질적인 성격과 똑같은 전체성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역할이 가는 것이다.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삶의 방향을 잡고 명확하게 하기,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이의 경계선을 만들기, 우리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념과 정체성을 제한하는 신념에 대해 명확하기, 우리의 자아인식 확장하기. 자, 정체성은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보다 더 큰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보다 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단은 작게는 가족,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우주.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죠. 즉,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인식이죠. 뭐 가족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다면은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직장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 어떤 직장에서 주어지는 직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국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더 확장이 된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가족 안에 엄마나 직장 안에 어떤 호칭을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보다 큰 시스템. 자,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는 누구인가. 나만의 고유성에 해당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인식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이제 직업 사명서를 썼지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역할과 관련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헌신 대상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서 나의 아들, 딸과 같은 느낌을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이 바로 헌신 대상이었습니다. 자, 헌신 대상이 누구인가와 또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임무와 미션은 무엇인가? 즉, 내가 그 헌신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가? 이런 어떤 사명, 미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명이잖아요. 사명과 관련되는 게 바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신경체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 신경체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면은 신체도 바뀌게 되죠. 자, 신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인격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 2개 이상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A 인격일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B 순간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인격에 따라서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더라. 이렇게 신체의 상태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죠. 이 당뇨병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A 인격일 때는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인격이 B 인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B 인격이 되니까 당뇨 수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하죠. 자, A 인격일 때 당뇨 수치가 올라갔는데 B 인격일 때는 당뇨 수치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이제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신체 상태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답이 나옵니다. 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몸을 타고났다. 내 안에는 건강에 대한 종합건강청사진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약골이다. 나는 쉽게 병에 걸린다. 이 정체성 자체가 부정적이면은 몸이 쉽게 약해지고 쉽게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암에 걸리거나 어떤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체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암이나 큰 질병에 걸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암에 걸린 10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100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이제 가정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정체성이 약한 상태에서 40대 이후에 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사업상에 큰 실패를 했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암에 걸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체성이 무너짐으로써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또 암 환자들 중에 회복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명이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하는 방식을 보니까 뭐 방사선요법, 또 뭐 체면요법, 식이요법, 뭐 명상요법 참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치료받는 이 방식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 반드시 죽기 전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내 삶에 큰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강한 정체성이 확립이 된 사람들은 암에 걸리더라도 살아나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신체에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면 신체도 건강해진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똑같은이라는 의미인데 본질적인 성격과 똑같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성격도 달라질 수가 있죠.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하면은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활발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의 믿음을 간다면은 성격도 활발해지죠. 자, 나는 열정적이다 라는 믿음을 간다면 나는 열정적인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을 지배하는 게 바로 정체성이죠. 그래서 성격을 바꾸고 싶으면은 정체성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특히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도 같은 맥락인데 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을 좀 못하더라도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말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나는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강의를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비록 강의 기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명강사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강의를 잘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와 같이 정체성이 바뀌면은 성격이라든지 외부적인 행동 차원의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역할에 관한 것이다. 어떤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랬죠. 역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 역할을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그 역할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를테면, 나는 좀 힐링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NLP 코칭을 할 것이고, 체면 치료를 할 것이고, 더 크게는 NLP 체면 치료 전공 교수를 할 것이고, 이렇게 역할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긴다면은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은 역할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자,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역할에 대한 구체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교수가 되겠다, 명강사가 되겠다, NLP 체면 치료사가 되겠다, 코치가 되겠다, 자, 또는 뭐 기업체를 이루어서 대표이사가 되겠다. 그런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다면 정체성은 그냥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역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우선 1번, 삶의 방향을 찾고 명확해져야 됩니다. 자, 삶의 방향이 명확해야 돼. 이른바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정체성은 그 비전 사명에 맞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자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인생의 궤도가 있다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교하는 넘버원, 넘버2가 아니라 온리원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온리원. 나는 유일하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다는 것.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떻게 나만의 고유성을 키울 것인가. 나만의 고유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계선을 만들 때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스님과 정체성을 제한하는 스님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된다. 제한하는 신념을 버려야 되죠. 이를테면 나는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다.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겠죠. 내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념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쾌활한 사람이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강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난 타고난 치유사이다. 나는 사랑이 깃든 치유사이다. 이런 자기를 지지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체면을 하려고 해서 체면 암시를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내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념을 1인칭 현재 긍정문으로 써서 그런 문장을 한 10개에서 20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매일 체면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 속에서 마음속으로 그 긍정문을 되뇌이거나 또 녹음해서 파일로 듣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자아인식을 확장시키기. 자, 자아인식을 확장시킨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시냇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바다와 더 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그런 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무엇이든 가능한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정체성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 개발 훈련은 아무래도 내일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리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정체성 개념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